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이다. 이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가? 아마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을 것이다. 혹은 어떤 말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말.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는다. 스쳐 지나가는 말도 있고 오래 남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는 말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낯선 사람이 던진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덜 다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은 다르다. 그 말은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마음 어딘가에 걸려서 오랫동안 남아있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른다. 왜 그럴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온다. 이 사람은 나를 아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낯선 사람의 말은 빗나간 화살 같다. 관역을 잘못 겨눈 것이니 마저도 덜 아프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정확히 겨눈 화살 같다. 내가 약한 곳을, 내가 숨기고 싶은 곳을 정확히 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힌다. 세네카는 왜 이 말을 남겼을까? 그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졌던 경험, 혹은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후회했던 경험.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문장이 20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다는 것.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시대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슷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는 것. 행동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일은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한다.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한다.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표현을 고른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반응을 확인한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진다. 그래서 표현이 무뎌진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덜 살피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다. 함부로 대해졌던 경험,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경험. 우리는 양쪽 모두를 알고 있다. 다만 함부로 대해졌던 기억이 더 선명할 뿐이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한다. 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 네가 뭘 한다고? 그것도 못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들을 한 사람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부모, 형제, 배우자, 오랜 친구,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이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다음에는 서운함이 밀려왔을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이렇게 작동한다.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진 무게다. 낯선 사람의 말은 핑겨낼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스며든다. 거부하고 싶어도 마음 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된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다. 습관처럼 나온 말,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 별 뜻 없이 던진 말.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가슴에 박힌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문득문득 떠오른다.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말을 던진 사람은 잊어버린다. 하지만 말을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 던진 사람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웠던 말이
받은 사람에게는 돌처럼 무겁다. 이 불균형 속에서 상처는 쌓여간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간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쌓여간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말 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괜히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삼켰다. 그래서 참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참은,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음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불쑥 떠오른다.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예전보다 더 강하게,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샤네카는 말했다. 그런 자를 멀리하라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얼굴을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혹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은 불편하다. 나는 상처받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했던 적이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고 넘겼던 적이 있다. 그때 상대는 어땠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도 상처받았을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양쪽에 서 있다. 상처받는 쪽, 그리고 상처를 주는 쪽. 한쪽에만 서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받은 상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자신이 준 상처는 흐릿하게 잊어버릴 뿐이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자신의 아픔은 크게 느끼고 남의 아픔은 작게 느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준 상처도 있을 거라는 것이. 세네카의 이 문장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문장은 거울 같은 것이다.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익숙함은 편안하다. 하지만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는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긴다. 익숙해지면 덜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어진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무심해진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낯선 것에는 긴장하고 익숙한 것에는 느슨해진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조심하고 오래된 관계에서는 방심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거칠게 대한다면 그것은 아이러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대해야 하는데, 소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이해해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과 확신이 방심을 낳는다. 그 방심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질 때가 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멀어져 갈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지쳐있는 것을 볼 때, 어느 날 그 사람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다. 아,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상처는 쌓인다. 한 번의 상처는 견딜 수 있다. 두 번의 상처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상처가 계속 쌓이면 마음은 다친다. 처음에는 화가 난다. 그 다음에는 서운하다. 그 다음에는 지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감각해진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된다. 이것이 가장 슬픈 상태다. 화가 나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서운한 건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감각해지면 그것은 포기했다는 뜻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경고했다. 그런 저를 멀리하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세네카의 말은 그 사람을 버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멀리하라는 것은 거리를 두라는 뜻일 수도 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 모든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보라는 것.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 문장은 2000년 전에 하지만 오늘 읽어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것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이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말 한마디로 힘을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것이 가까운 관계의 힘이고 동시에 위험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다.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 혹은 내가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해보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말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말은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몇몇 말은 남아있다. 좋은 말도 있고 아픈 말도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다. 가장 따뜻했던 말, 가장 힘이 되었던 말,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을 것이다. 가장 아팠던 말, 가장 오래 남는 상처,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은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는 어렵다.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부딪히는 것도 많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상처받는 것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네카는 말했다. 멀리하라고. 하지만 모든 가까운 사람을 멀리할 수는 없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 멀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저 떠올려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말, 그 말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보자. 그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 한쪽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만큼 깊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보자.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지 않은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생각이다. 세네카의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이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문장이다. 오늘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저 떠올리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말,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중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말이 있는가? 그 말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보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 기억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자.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떠올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 어쩌면 그 말은 상대도 잊어버린 말일 수 있다. 별뜻 없이 던진 말, 습관처럼 나온 말. 하지만 나에게는 오래 남아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진 무게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 내가 잊어버린 어떤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 세네카의 문장은 여기서 시작된다.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머물러 보자.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남긴 감정을, 그 관계가 가진 무게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저를 멀리하라. 이 문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울리고 있다. 멀리하라. 세네카는 그렇게 말했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저를 멀리하라. 이 문장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무엇일까? 함부로일까? 가깝다일까? 아마도 멀리하라일 것이다. 멀리하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려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가까운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왜 어려울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없는 일상이 상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리하라는 말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멀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멀리한다는 것은 연락을 끊는 것일까?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일까?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멀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자. 어차피 가까운 사이니까 넘어가자. 이 정도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참는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견딘다. 참는 것,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가까운 사이니까 참는다. 오래된 관계니까 참는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으니까 참는다.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한데 표현하지 않는 것.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속으로는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 하는 것. 그것이 참는 것이다. 우리는 왜 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해봤자 싸움만 될 거야.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해. 이런 생각들이 참음을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한다. 그래서 상처를 삼킨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선택이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참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표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조금 숨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참았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그런 생각으로 참았다. 하지만 그것이 2번, 3번, 10번 반복되면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된다. 참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참는 것이 기본값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참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 나는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마음은 정직하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기억한다. 상처받았던 순간을, 억울했던 순간을,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순간에 그것들은 마음 어딘가에 쌓여 있다. 쌓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잊힌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순간에 불쑥 올라온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비슷한 말을 들을 때, 그때 예전의 감정이 함께 올라온다.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예상보다 더 격하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다. 참음은 저축과 비슷하다. 하지만 좋은 의미의 저축이 아니다. 참을 때마다 감정의 빚이 쌓인다. 그 빚은 이자가 붙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것이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된다. 그때 폭발이 일어난다.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낸다. 사소한 말에 깊이 상처받는다. 상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왜 그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함께 터진 것이다. 그래서 참음은 위험하다. 관계를 지키려고 참았는데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더 격하게 표현하게 된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참았는데 더 큰 갈등이 생긴다. 이것이 참음의 역설이다. 관계를 위해 참는데 그 참음이 관계를 해친다. 상대를 위해 참는데 그 참음이 상대와의 거리를 만든다. 나를 위해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참음이 나를 지치게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왔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참아온 것들이 있다. 그 참음은 정말 관계를 지켜주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설 필요가 있다. 어떤 참음은 관계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작은 불편함을 넘기는 것, 사소한 의견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는 것. 이런 참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모든 불편함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참음은 그렇지 않다. 반복되는 무례함을 참는 것, 지속적인 무시를 참는 것, 나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참는 것. 이런 참음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병들게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켜주는 참음과 병들게 하는 참음. 관계를 위한 참음과 관계를 해치는 참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 참음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가? 참을수록 내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가? 참을수록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를 위한 참음이 아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참음은 다르다. 참아도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참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병든 참음은 다르다. 참을 때마다 억울하다. 참을 때마다 분하다. 참을 때마다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참음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 갇힌 것이다. 세네카가 말한 멀리하라는 이것과 연결된다. 멀리하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연락을 끊고 얼굴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거리를 다시 설정하라는 뜻이다. 거리를 다시 설정한다는 것. 이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마음의 거리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들어오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말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을 참아줄 필요는 없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한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이것은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비슷한.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지혜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 중에는 여전히 가까운 관계도 있고 멀어진 관계도 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졌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적절한 거리를 찾았는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는가? 어떤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 무너졌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고 서로의 경계를 넘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고 가깝다는 이유로 참기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터졌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떤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살아남았다. 가깝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다. 편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표현했고 표현을 들으면 조정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오래갔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움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리를 두지 못할까? 왜 계속 참기만 할까? 두려움 때문이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다. 내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두렵다. 불편함을 말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렵다. 그래서 참는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한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관계를 잃을까봐 참는데 그 참음이 관계를 잃게 만든다. 멀어질까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침묵이 멀어지게 만든다. 관계는 균형이다. 한쪽만 참으면 균형이 깨진다. 한쪽만 맞추면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참는 쪽은 점점 지친다. 처음에는 괜찮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지친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진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워진다. 상대는 모른다. 참는 쪽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척하니까. 상대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줄 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참으면 상대가 모른다. 상대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더 참아야 한다. 더 참으니까 더 지친다. 이 악순환은 어디선가 끊어야 한다. 끊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하는 것이다.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힘들어. 이런 말은 상처가 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한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현해야 관계가 조정된다. 상대는 표현을 듣고서야 안다. 아, 이게 불편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모른다. 물론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참기만 했으니까. 갑자기 표현하려면 어색하고 두렵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큰 것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다. 작은 불편함부터 표현을 보는 것이다. 오늘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 표현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이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멀리하는 것이다. 멀리한다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 가까웠다면 조금 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공유했다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다. 매일 만났다면 가끔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한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아낄 수 있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일도 함께, 취미도 함께. 거의 매일 얼굴을 봤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가까운 사이라서 서로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가까운 사이라서 서로의 경계를 넘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이 되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았다. 결국 그들은 사업을 접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너무 가까웠던 것이 문제였다. 거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몇 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는 않았다.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밥을 먹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자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예전의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다시 아끼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관계의 역설이다. 가까워지고 싶으면 때로는 거리를 둬야 한다. 오래 함께하고 싶으면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까움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한다.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까움에도 적정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가까움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 거리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힘을 주는가? 이 거리가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는가? 관계의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더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조금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거리를 의식한다는 것은 관계를 돌본다는 것이다. 식물에 물을 주듯이 관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은 물을 주면 말라버린다. 적당한 양을 찾아야 한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관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 오래간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다. 오래간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관계에는 거리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가까웠거나 너무 멀었거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지금처럼 참으면서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리를 조절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가? 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참음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모든 불편함을 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으면 참음은 독이 된다. 관계를 지키려는 참음이 관계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도 된다. 작은 불편함, 사소한 의견 차이, 상대의 실수,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 괜찮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으면 안 된다. 반복되는 무례함, 지속적인 무시, 나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 이런 것들은 표현해야 한다.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한다. 이 구분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 나의 한계는 내가 가장 잘한다. 나의 감정은 내가 가장 잘 느낀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이라서 참아온 관계, 함부로 대해지는데도 넘어가 온 관계. 그 관계를 떠올려 보자. 그동안 무엇을 참아왔는가? 어떤 말을 삼켜왔는가? 어떤 감정을 눌러왔는가? 그리고 생각해보자. 그 참음이 정말 관계를 지켜주었는가? 그 참음 덕분에 관계가 좋아졌는가? 아니면 그 참음이 쌓여서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졌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어떤 참음은 관계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참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지켜준 참음은 계속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참음은 멈춰야 한다. 표현하든 거리를 두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갑자기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지금까지 가까웠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은 불안하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 참고, 쌓이고, 터지고, 후회한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한 번쯤은 선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선택이 정말 좋은 것인가? 선택을 바꾸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계속 참기만 한다면 결국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 세네카가 말한 멀리하라는 결국 이런 뜻일 것이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찾으라는 것. 참기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 가까움에 갇히지 말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 그것이 진짜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것은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이 있다. 참고, 넘어가고, 괜찮은 척 하는 방식. 그 방식이 편할 수 있다. 당장은 갈등이 없으니까. 당장은 평화로우니까.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닐 수 있다. 속으로는 쌓이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괜찮은 것이니까. 진짜 평화는 표현하고 나서 오는 것이다. 불편한 것을 말하고, 조정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지금까지처럼 참으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꿔볼 것인가? 이것은 큰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다음에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한마디 표현해보는 것. 다음에 함부로 대해졌을 때 조용히 거리를 두어보는 것.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것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된다. 작은 표현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진다. 작은 거리두기가 쌓여서 건강한 관계가 된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자. 가까운 사이라서 참았던 것들이 정말 그 관계를 지켜주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참지 말걸 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답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익숙했던 선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그 점검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씩 보일 것이다. 계속 참을 것인지, 표현을 시작할 것인지, 지금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그것은 큰 결정이 아니다. 작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진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삶이 달라진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저를 멀리하라. 세네카의 이 말은 결국 거리에 대한 이야기다. 적절한 거리를 찾으라는 이야기다. 참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이야기다. 그 거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관계도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해진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거리를 생각해보자. 지금의 거리가 적절한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하는가? 조금 물러나야 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가까운 사이라서 참았던 것들이 정말 그 관계를 지켜주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머물러 보자.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익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한 답이 떠오를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하게 될까? 왜 소중한 사람에게 더 거칠어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여야 한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한다.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한다. 표정도 살피고 반응도 확인한다.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말을 고른다. 혹시 불쾌하게 할까봐 행동을 조절한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이 거칠어진다. 표현이 무뎌진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가까운 사람이 더 소중한데 왜 더 소홀해질까? 오래 함께한 사람이 더 귀한데 왜 더 거칠어질까?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편안함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이 사람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편안함이다. 편안함은 좋은 것이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계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편안함에는 그림자가 있다. 편안하면 조심하지 않게 된다. 긴장하지 않으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경계하지 않으면 무심해지기 쉽다. 이것이 편안함의 역설이다. 편안함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신호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지나치면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 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뇌는 효율을 추구한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것에는 에너지를 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는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느라 뇌는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에너지를 아낀다.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이미 파악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주의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다. 효율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에 똑같이 에너지를 쓰면 금방 지쳐버린다. 그래서 뇌는 익숙한 것에는 에너지를 줄인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주의력이 낮아진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신경을 덜 쓴다.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무심해진다.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뇌가 자동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어지는지, 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소홀해지는지. 그것은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함의 역설이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안전함을 느낀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 정도로는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 안전함은 좋은 것이다.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안전함이 없으면 진정한 친밀함도 없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안전함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방심을 낳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된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경계가 무너진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조심한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조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심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경계를 낮춘다. 이 사람은 이미 안다.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준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는다. 경계를 낮추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경계를 낮춰야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하다. 항상 경계하는 관계는 피곤하다. 서로 믿고 경계를 낮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문제는 경계를 낮추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계를 낮춘다는 것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이 둘을 혼동하기 쉽다. 경계를 낮추다 보면 어느새 함부로 대하게 된다. 안전하다고 느끼다 보면 어느새 소홀해진다.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다. 경계를 낮추되 존중은 유지한다. 편안하게 대하되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이 균형을 의식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하나의 심리적 구조가 있다. 투사라는 것이다. 투사란 내 안의 것을 상대에게 비추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을 상대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투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한다. 그래서 표현을 줄인다. 그래서 상대가 당연히 알 거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상대는 모른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을 완벽히 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는다. 가까운 사람이라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관계라서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왜 몰라줘? 이것도 말해야 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런 불만이 생긴다. 하지만 그것은 투사의 오류다.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도 느낄 거라고 가정한 오류다. 내가 아는 것을 상대도 알 거라고 가정한 오류다. 낯선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설명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높아진다. 이 사람은 나를 알잖아.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이것도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함정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표현은 줄어든다. 그 간극에서 오해와 상처가 생긴다. 또 하나, 습관에 문제가 있다. 관계가 오래되면 대하는 방식이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했다.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다.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좋은 습관이면 괜찮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다. 하지만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 거칠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습관은 무의식적이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다.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굳어버린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그렇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거칠게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상대가 넘어가 주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다. 또 넘어가 주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었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참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습관이 맞물린다. 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은 참는 것이 습관이 된다. 이 패턴이 굳어지면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적응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한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참기 어려웠던 것도 반복되면 무뎌진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능력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불편한 상황에도 적응해야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적응 능력이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함부로 대해지는 것에도 적응해버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처받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무뎌진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적응해버린다. 적응하면 덜 아프다. 기배를 낮추면 실망도 적다. 그래서 적응은 일종의 자기 보호다. 하지만 그 적응이 문제를 숨긴다. 함부로 대해지는 것에 적응해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잊는다.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문제인 줄 모르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함부로 대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적응해버리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이다. 한쪽은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다른 쪽은 함부로 대해지는 것에 익숙해진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보자.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하게 되는가? 첫째,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 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에는 주의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된다. 둘째,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방심을 낳고 방심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된다. 셋째,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알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표현을 줄이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넷째,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대하는 방식이 굳어진다.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다섯째, 적응해버리기 때문이다. 함부로 대해지는 것에 무뎌지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가까운 관계에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다. 인간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 사람도 이런 마음의 구조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용납한다는 것은 다르다. 왜 그랬는지 이해해도 그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감정이 조금 달라진다. 분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함께 생긴다. 원망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담담함도 함께 생긴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랬던 적이 있지 않은가? 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해지고 소중한 사람에게 거칠어지는 함정.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분노만 남는다. 나도 그랬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겸손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마음의 구조를 알면 그것을 의식할 수 있다. 의식하면 조절할 수 있다. 뇌가 자동으로 주의력을 낮추려 할 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안전하다고 느껴서 방심하려 할 때 의식적으로 조심할 수 있다. 습관대로 행동하려 할 때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가 든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알고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볼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의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마음의 구조가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해지게 만든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자동적인 반응을 따를 것인지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의 구조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구조를 알고 의식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곤할 때는 자동적인 반응이 나온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습관대로 행동하게 된다.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금씩은 가능하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한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잘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한다. 누구나 무심해질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무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인식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함부로 대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라. 상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면 감정이 조금 달라진다. 그 사람도 마음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담담해진다. 이해한다고 해서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해해도 표현할 것은 표현해야 한다. 이해해도 거리를 둘 것은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해하면 그 과정이 덜 고통스럽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가 있었다. 그 관계들 안에서 함부로 대해준 적도 있고 함부로 대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그냥 상처받고 화내고 서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마음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어지는지 알았으니까. 그 이해가 감정을 조금 가라앉힌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동으로 무심해지려 할 때 잠시 멈출 수 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자동적인 반응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습관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다. 편안함. 이것은 좋은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편안함이 방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편안함이 무심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편안함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착각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르다. 편하게 대하는 것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의 경계는 얇다. 편하게 대하다 보면 어느새 함부로 대하게 될 수 있다. 그 경계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의식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상대가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한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것을 생략할 때가 있다. 이 사람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긴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도 감정이 있다. 가까운 사람도 상처받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동적인 반응이 멈춘다. 상대를 다시 보게 된다. 소홀했던 것을 인식하게 된다. 마음의 구조는 바꿀 수 없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익숙한 것에 주의력이 낮아지는 것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구조를 알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성숙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 자동적인 반응에 끌려가지 않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해지는 마음의 구조를 알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편안함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착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자. 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편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다.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질 수 있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나도 그 사람을 소홀히 대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그 느낌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성숙의 시작이다. 동시에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도 떠올려보자. 그 사람도 이런 마음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도 자동적인 반응에 끌려갔던 것이다. 그 사람도 편안함을 착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조금 달라진다. 분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함께 생긴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마음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해지고 소중한 사람에게 거칠어지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고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한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가 달라진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간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자. 편하다는 느낌이 때로는 상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착각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생각해보자.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질문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릴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거리. 이 단어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보통 거리를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두 지점 사이의 공간,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거리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측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과는 멀다고 느낀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다. 매일 얼굴을 봐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 거리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시간일까? 오래 알면 가까워지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오래 알아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빈도일까?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는 것일까?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 자주 만나도 어색한 사람이 있다. 마음이다. 외국. 마음의 문제다.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계의 거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거리에는 적정선이 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모든 것에는 적정선이 있다. 물도 너무 적으면 목마르고 너무 많으면 넘친다. 불도 적당하면 따뜻하고 지나치면 태운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적당한 거리. 이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동양의 옛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중용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상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관계에서도 이 중용이 필요하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는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마음이 멀어진다. 너무 가까우면 관계가 뜨거워진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서로를 태울 수 있다. 경계가 무너지고 존중이 사라진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은 거리. 편하지만 함부로 하지는 않는 거리. 이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지혜다. 세네카가 말한 멀리하라는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거리를 재조정하라는 뜻이다. 지금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다치게 한다면 조금 물러나서 적절한 거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멀리하라의 진정한 의미다. 멀리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관계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거리를 둔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데 물러난다. 상식과 반대되는 것 같다. 하지만 삶에는 이런 역설이 많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힘을 주면 풀어주고, 힘을 빼면 유연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너무 꽉 주면 숨이 막히고, 적당히 놓아주면 여유가 생긴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는 뜻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자연스러운 거리를 찾으면 오히려 가까워진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가 그것이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모였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모난 부분이 있다. 멀리 있으면 그 가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그 가시에 찔린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찔린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만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하다. 연결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너무 깊이 찔리지 않는 거리.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이 적정거리는 관계마다 다르다. 모든 관계에 같은 거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도 괜찮다. 어떤 관계는 조금 더 멀어야 편하다. 그리고 같은 관계라도 시간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한때 아주 가까웠던 관계가 지금은 조금 먼 것이 편할 수 있다. 한때 멀었던 관계가 지금은 더 가까워져도 괜찮을 수 있다.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다. 조정하는 것이다. 이 조정 능력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다.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 필요할 때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 물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다.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 거리의 문제는 자주 등장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을 보면 많은 경우 거리의 실패가 파국을 부른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질식시키는 관계. 경계가 무너지고 개인이 사라지는 관계. 그런 관계들이 비극을 만든다. 반대로 너무 멀어서 비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가까워지지 못해서,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비극이 생긴다. 좋은 관계란 이 거리를 잘 찾은 관계다. 가깝지만 숨막히지 않는 관계. 편하지만 존중이 있는 관계.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이 있는 관계. 동양의 문학에서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옛 시인들은 벗과의 관계를 물과 같다고 했다. 군자지 교담, 여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뜻이다. 물처럼 담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이다. 집착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얼핏 심심해 보일 수 있다. 열정적인 관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없이는 못 사는 관계. 그런 관계가 더 깊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물처럼 담백한 관계가 오래간다. 뜨거운 관계는 빨리 식는다.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사그라든다. 반면에 담백한 관계는 천천히 흐른다. 단전하지만 오래간다. 이것은 가까움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양으로 가까움을 측정하면 끝이 없다. 더 자주 만나야 하고 더 오래 함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친다. 부담이 된다. 질로 가까움을 측정하면 달라진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까울 수 있다. 오래 함께하지 않아도 깊을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비밀이다. 역사 속에서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거리의 문제는 핵심이었다. 너무 가까우면 충돌했다. 너무 멀면 단절되었다. 적정 거리를 찾는 것이 언제나 과제였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적정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 너무 멀면 협력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를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외교가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를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을 일상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한 분이 계셨다.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었다.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가까워진 탓이었다. 각자의 공간이 없어진 탓이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다.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각자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관계가 다시 편해졌다. 서로를 다시 반갑게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거리의 지혜다. 가까워지려면 때로는 떨어져야 한다. 함께하려면 때로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설을 모른다. 가까워지려면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를 지키려면 더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역효과를 낳는다. 너무 가까이 가면 숨이 막힌다. 너무 붙어 있으면 짓눌린다. 좋은 관계에는 공간이 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공간. 각자의 개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없으면 관계가 질식한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 답답해지고 지치고 결국 멀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절한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가깝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사랑하되 사슬로 묶지 말라.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함께 있다는 것과 밀착해 있다는 것은 다르다. 사랑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가까움은 거리 안에서 가능하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온전히 볼 수 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나무를 생각해보자. 나무를 보려면 조금 떨어져야 한다. 코를 나무 껍질에 대고 있으면 나무 전체를 볼 수 없다.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나무의 전체 모습이 보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떨어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리적 거리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너무 밀착해 있으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조금 거리를 두어야 있는 그대로의 상대가 보인다. 이 거리두기가 냉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다. 왜 멀리 하려고 해? 나를 밀어내는 거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위한 것이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끼면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아끼는 것이다. 소유하려 하면 잃는다. 놓아주면 돌아온다. 이것은 관계의 역설이다. 손에 모래를 쥐어보자.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살짝 쥐면 손 안에 남아있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꽉 쥐려 하면 빠져나간다. 살짝 쥐면 남아있다. 이 힘의 조절, 이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그렇다면 적정거리는 어떻게 찾을까? 정해진 공식은 없다. 관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살핀다. 이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답답함을 느끼는가? 숨 쉴 공간이 있는가? 질식하는 느낌인가? 자신의 감정이 거리가 적절한지 알려준다. 둘째,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가? 상대가 피하려 하지는 않는가? 상대의 반응이 거리가 적절한지 알려준다. 셋째, 시간을 둔다. 관계의 적정 거리는 한 번에 찾아지지 않는다.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조금 가까이 가보기도 하고 조금 물러나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점점 적정 거리를 찾아간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다.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고 멀어지는 계절이 있다. 봄처럼 따뜻해지는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조용해지는 시기가 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봄일 수는 없다. 항상 가깝기만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시기가 있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오래간 관계도 있고 사라진 관계도 있다. 오래간 관계를 떠올려보자. 그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라진 관계를 떠올려보자. 그 관계에는 거리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다쳤거나 너무 멀어서 연결이 끊어졌거나 돌이켜보면 거리의 조정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조금만 물러났더라면, 그때 조금만 가까이 갔더라면 관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 거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 주변의 관계들을 생각해보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들의 거리는 적절한가? 어떤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할 수도 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연결이 약해진 관계, 조금 더 다가가야 할 관계. 어떤 관계는 조금 더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다치게 하는 관계, 조금 더 거리를 둬야 할 관계. 이 조정은 어렵다. 특히 물러나는 것이 어렵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물러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위해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멀어지려 해? 뭔가 잘못했어?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설명해야 한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거리를 두면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물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거리가 관계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세네카의 말로 돌아가 보자.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의 거리를 재조정하라는 뜻이다. 지금의 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지금의 거리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있다면 그 거리를 바꾸라는 것이다.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다. 이 조정 능력,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때로는 후퇴한다. 그 변화에 맞춰서 거리도 조정되어야 한다. 한때의 적정거리가 영원히 적정거리는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거리도 바뀌어야 한다. 이 유연성,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이다. 딱딱한 관계는 깨지기 쉽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금이 간다. 유연한 관계는 오래 간다. 변화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소중한 관계를 떠올려보자. 그 관계의 거리는 어떠한가? 지금의 거리가 적절한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질문을 품어보자.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역설적이다.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를 둔 상식과 반대되는 것 같다. 하지만 삶에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조금 물러났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경험, 거리를 뒀더니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경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리의 지혜다. 세네카가 말한 멀리하라는 결국 이 지혜를 가리킨다. 완절이 아닌 재조정, 포기가 아닌 새로운 균형 찾기.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삶의 관계비를 바라보자. 어떤 관계는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이다. 어떤 관계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일이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머물러 보자.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이 질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관계의 거리. 이것은 평생에 걸쳐 배워가는 것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삶의 관계비를 바라보자. 그러면 조금씩 적정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씩 관계가 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세네카의 이 말은 결국 거리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졌던 경험. 어쩌면 내가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는 순간들. 참아왔던 것들. 거리에 대한 생각. 세네카의 문장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 문장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려 한다. 깔끔하게 정리하지도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다. 비난 없이, 후회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오래 함께해온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을까? 물리적 거리가 아니다. 마음의 거리다. 가깝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가? 그 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거리는 어땠을까? 아마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다.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했을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살폈을 것이다. 그때는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했다.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가까워지면서 조심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익숙해지면서 신경 쓰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처음에 있었던 조심스러움, 처음에 있었던 배려, 처음에 있었던 존중, 익숙해지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졌을 수도 있다. 편해지면서 그것들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 없이 자동으로 늘 하던 대로. 솔직하게 돌아보면 후자일 때가 많을 것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쉽다. 그 사람의 행동은 눈에 잘 보인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선명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나의 행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가 준 상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자신이 주는 영향은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일부러 생각해봐야 한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운 사람, 편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불편함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신호다.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신호다. 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냥 바라보면 된다.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앞으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조금 다르게 대해보는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쌓여서 관계가 달라진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관계도 없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이 현실적인 변화다. 지속 가능한 변화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람도 선택을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있기로 선택하고 있다. 내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다. 그 선택에는 무게가 있다. 그 선택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는다.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는 유한하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 언젠가 이별이 온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삶의 일부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함부로 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아니면 소중하게 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것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를 바꾼다.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삶을 바꾼다.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별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어떤 이별은 담담했다. 충분히 나누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후회가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별은 아팠다. 더 잘해줄 걸, 더 표현할 걸, 더 소중하게 대할 걸. 그런 후회가 남았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의 차이일 것이다. 함부로 대했는가? 소중하게 대했는가? 당연하게 여겼는가? 감사하게 여겼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후회 없이 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선택이다.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조금 다르게.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네카의 문장을 다시 떠올려보자.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라는 것. 그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지 말라는 것. 스스로를 지키라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양쪽 다 봐야 한다.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 나만 지키면 관계가 메마르다.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나를 잃는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삶의 과제다. 평생에 걸쳐 배워가는 것이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시행착오가 있다. 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완벽할 필요 없다.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무엇이 떠오르는가?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가? 어떤 관계가 떠오르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바라보자.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둘 다 인정하면 된다. 잘하는 것은 계속하면 되고 부족한 것은 조금씩 채워가면 된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다.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보여야 바꿀 수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좋든 나쁘든 편하든 불편하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은 선택이다. 이 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선택이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 평소에 하지 않던 말 한마디. 고마워. 수고했어. 네가 있어서 좋아. 이런 말 한마디.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말이 어렵다면 행동으로 할 수도 있다. 작은 배려 하나, 작은 관심 하나. 그것이 쌓이면 달라진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관계가 달라진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그냥 생각만 해도 된다. 느끼기만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느끼는 것 자체가 변하다.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것을 느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 글이 끝나도 이 생각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것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익숙한 말을 하려던 순간 문득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잠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다. 그 순간이 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삶은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관계가 된다. 그 작은 순간마다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관계를 결정한다. 매 순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끔씩 의식하는 순간이 있으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조금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세네카는 2000년 전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울린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인 한, 관계가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 조금이 의미 있다. 그 조금이 삶을 바꾼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거리로 서 있는가?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멀어서 마음이 닿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적당한 거리인가? 건강한 거리인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의문을 품고 있으면 답은 저절로 찾아온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삶은 계속된다. 관계는 계속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배운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배움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느낌 하나, 작은 생각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가끔 문득 떠올리면 된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를 멀리하라. 세네카의 이 말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면 된다. 나는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 것, 가끔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진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느껴보자. 그 거리가 어떤지, 그 거리가 적절한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제와 조금 다르게 대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똑같이 대해도 괜찮다. 그것도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의식 자체가 변화다. 그 생각 자체가 성장이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자.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을 느끼면 된다. 질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면 된다. 가까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물어보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거리로 서 있는가?